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치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철학을 통해 삶의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50가지 이야기, 야마구치 슈 작가님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철학이 아닌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철학. 현실에 쓸모있는 철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언어학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철학 이야기. 철학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철학 앞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르상티망.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이자 고전 문헌학자. 현대에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유명하다. 박사학위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채로 24살의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초빙되었지만 첫 번째 책인 비극의 탄생이 학회로부터 무시당한 데다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 대학을 사직한 후에는 제야의 철학자로 일생을 보냈다. 니체의 문장은 독일어 산문의 걸작으로 손꼽혀 독일에서는 국어 교과서에도 자주 실린다. 르상티망을 여느 철학 입문서에서처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감정.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체가 제시한 르상티망은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감정과 행동까지도 포함한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다.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이 닿지 않았다. 결국 이 여우는 이 포도는 엄청 신게 분명해. 이런 걸 누가 먹겠어? 라며 가버렸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는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 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한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르상티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개인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 복종한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르상티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데 자신만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물론 누군가는 명품 가방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수준의 명품 가방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이 품고 있던 르상티망을 해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특별히 명품 가방이나 옷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페라리 같은 고급 자동차나 리처드 밀 같은 명품 시계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들 고급 브랜드 상품이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편익을 르상티망의 해소로 볼 수 있다. 르상티망을 품은 개인은 르상티망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르상티망을 새로 만들어내면 낼수록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진다. 명품 의류 브랜드나 고급 자동차 회사가 매년 새로운 컬렉션과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이유는 르상티망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최신 상품을 끊임없이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오래되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르상티망을 주입하는 것이다. 르상티망에는 제조 원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비싼 값을 매김으로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물건이 넘쳐나 포화 상태임에도 오늘날 명품 시장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업계 관계자들이 극히 교묘하게 르상티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격차에 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대인은 유독 평등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에도 르상티망을 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르상티망은 상징을 구입하는 형태로 해소되는데 그리하여 명품 브랜드의 판매 실적은 경제 저성장 사회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린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형태로 르상티망을 계속 해소한다 해도 자신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르상티망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판단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예속 또는 종속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욕구가 진짜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타인이 불러일으킨 르상티망에 의해 가동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지금까지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반응, 즉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복종하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꾸는 일의 위험성에 관해 고찰해보자. 니체가 르상티망 문제를 다룬 것도 바로 이 두 번째 반응 때문이었다. 니체에 의하면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용기와 행동으로 사태를 호전시키려 들지 않기 때문에 르상티망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된 가치 기준을 뒤바꾸거나 정반대의 가치 판단을 주장해서 르상티망을 해소하려고 한다. 니체는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를 들었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은 줄곧 빈곤에 허덕였고 부와 권력을 거머쥔 로마인, 즉 지배자를 선망하면서도 증오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도 로마인보다 우위에 서기도 어려웠던 그들은 복수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 로마인은 풍요로운데 우리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이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신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천국에는 갈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니체는 신이라는 로마인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가공의 개념을 창조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강자와 약자를 반전시켜 심리적인 복수를 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는 원천인 강한 타자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끌어내 자신을 긍정하려 한 사고관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사고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그저 순수하게 별뜻 없이 한 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주장에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이 높고 파스타 체인점은 격이 낮다는 가치관을 일부러 뒤집어 보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애초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편찬된 미슐랭 가이드 도쿄 2018을 보면 별 3개나 별 2개를 받은 프렌치 레스토랑이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레스토랑마다 분위기와 나오는 요리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당연히 칸테상스는 무척 좋아하지만 로비숑은 좀 하고 평가하는 게 가능하며 고급 프랑스 요리라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좋고 나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가게들은 이미지 세계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상징에 불과하다. 추상적인 상징과 실제의 레스토랑을 비교해 어느 쪽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고 논의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처음부터 이러한 비교는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같은 공허한 주장을 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조 높은 음식점이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련된 취미와 미각을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가치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가치 판단을 뒤엎고 싶다는 르상티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허황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쿨한 사람이라고 도취되어 있을 확률이 큰데,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게 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는 별로 가본 적이 없지만 파스타 체인점도 아주 맛있어 라고 하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나는 파스타 체인점을 좋아해 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자신의 르상티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을 끌어내 파스타 체인점과 가치를 비교하고 나서 자신은 후자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데 중점을 둔 행동이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꾸려 한다는 니체의 지적과 완전 일치한다. 니체의 주장을 덧붙이자면 르상티망을 가진 사람은 르상티망의 기인한 가치 판단의 역전을 제시하는 언론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니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설파한 성서를 그 전형적인 콘텐츠로 꼽는다. 그 밖에 노동자는 자본가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 공산당 선언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성서와 공산당 선언 모두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르상티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가치의 역전을 제안하는 것을 일종의 킬러 콘셉트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서의 애독자이기도 한 나는 니체의 지적에 모두 수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대 일의 철학자의 저서를 비롯한 수많은 킬러 콘텐츠들에 당시 중요했던 가치 판단을 역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 판단의 역전이 단순히 르상티망에 기인한 것인지 더 숭고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둔 것인지 우리는 잘 판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르상티망이라는 복잡한 감정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의 유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페르소나. 카를 구스타프 융.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초기에는 프로이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머지않아 결별했고 그 후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연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고고학, 문학, 철학, 종교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격은 그 자체의 정의로 볼 때 본래 짧은 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위해 인격을 달리 포장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인격 가운데서 외부와 접촉하는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하는데 융은 페르소나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나는가에 관한 개인과 사회적 집합체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정의했다. 즉,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 페르소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 타협의 범위가 그다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디까지가 가면이고 어디까지가 얼굴인가 하는 물음이 따라다닌다. 팬터마임을 예술의 영역까지 끌어올려 침묵의 시인이라고 불린 배우 겸 연출가 마르셀 마르소의 퍼포먼스에는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지 않아 애를 먹는 피에로가 등장한다. 마르셀 마르소의 연기 자체가 박진감 넘치기도 하지만 이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 이야기에는 우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하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숨어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오페라인데 극 중의 극에서 주인공은 극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해 아내를 죽이고 만다.
이는 마르셀 마르소의 퍼포먼스와는 반대로 본래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만 얼굴을 노출시키고만 상황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가면과 맨 얼굴의 경계가 애매해진다는 모티브에서 우리가 끌리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나 인격이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감추고 싶었던 무의식이 표출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소속된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나의 실제 성격과는 다른 가면을 썼던 시절이 있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내가 매우 중립적이고 계층이나 계급을 싫어하며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로 근성론과 감정론에 치우친 전체주의를 혐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내가 계층의식이 매우 강하고 군대처럼 권위주의적인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회사, 또 근성론과 전체주의가 합리성에 앞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나답게 행동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무서운 것은 나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나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0대 후반 무렵 본가를 찾아갔을 때 내가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전혀 너 같지 않다라며 놀란 적이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나 또한 놀랐다.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내가 본래 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가면을 무리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지적받기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진짜 자신과의 불일치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상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사람의 인격은 다면적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걸치고 있던 페르소나를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페르소나로 바꿔 쓰면서 어떻게든 인격의 균형을 유지해 살아간다. 인간이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일종의 다중인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이를 무척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로 휴대전화다. 사람은 소속된 회사나 학교, 가정, 친구 관계 또는 동호회나 사교 모임 등과 같은 여러 커뮤니티의 속에서 다양한 입장과 역할을 갖고 있게 마련이지만 그들이 반드시 일관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낮에는 부하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무서운 임원이 밤에는 친구들과 모여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인격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성립되고 유지되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나 역할을 종적인 사일로라고 생각할 경우 그 사일로를 횡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일로 자체는 자신이 만들고자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어느 사이엔가 만들어진 것도 있다. 반드시 모든 사일로를 충분히 납득하고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일로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람이 인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사일로의 강력한 횡적 연계가 시작된 듯하다. 가령 집단 따돌림은 아마도 고대부터 있었을 텐데 요즘에 와서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사일로를 구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는 학교에서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해도 집에 돌아오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교와는 일단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라는 가상의 횡적 연계 매체가 학교라는 사일로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기를 바라는 아이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해주지 않는다. 이는 회사원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개인이라는 세 가지의 인격 요소를 구분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과도 같은 현상이다.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 또한 어떤 사회적 입장에 있든 회사원으로서의 페르소나와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페르소나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사일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잘 살아가야 할 인류가
고대에서부터 지속해온 생존 전략 자체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사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간 다다르게 될 결론은 단순하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사일로를 균형 있게 유지하던 전략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사일로가 하나하나 쇠퇴해 간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일로나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일로에서부터 차츰 도망치게 된다. 도망친다는 키워드는 앞으로의 인생 전략을 새로 구상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다. 이에 관해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즈가 주장한 개념인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를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